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딩 더 소설회를 맡은 박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한강 플러스 하라리로 잡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강의 어, 가슴 아픈 우리 역사 이야기죠. 두 편,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제목에서 나타나다시피 보다 깊게 이해해줄 역사책으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신간 넥서스를 추가로 이제 곁들여 드리려 합니다. 하라리 책은 일단 뒤로 미뤄두고요. 먼저 한강의 두 책부터 살펴볼게요. 부커상을 미리 받았죠. 한강 작가는 그 부커상을 받았던 채식주의자도 아주 빼어난 작품이지만 이번에 이제 리딩 8레벨, 9레벨 도서로 선정된 이 두 책이야말로 한강을 어떻게 보면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작가로 우뚝 서게 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근대사의 두 비극적 사건이죠. 광주와 제주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리도록 아픈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뭐랄까요? 이렇게 막 엉엉 울게 하는, 울음이 터져나오게 하는 그런 슬픔이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뜨거운 슬픔에 적셔지고 만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한강의 산문은 소재가 굉장히 지극히 한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범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한 스토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편적 폭력의 진실, 어떤 처참한 인간의 진실에 다가선 세계인들로 하여금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처참한 일들로부터 새로 일어났을까? 그렇게 한국을 새로 보게 합니다. 한국이 어째서 그 험한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시대, 독재의 시대를 거치고서도 굳센 의지로 끝내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연대 속에 오늘날의 이런 눈부신 경제적 문화적 성과를 거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를 세계인들은 지금 한강의 글을 보면서 끄덕끄덕 헤아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국을 새로 보게 하고 한국인의 굳센 의지를 새로 읽게 만든 그런 성과가 있어서 그런 성과 덕분에 이번 한국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 스웨덴 할리먼에서 밝힌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입니다. 그중에 이제 첫째 줄이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Intense Poetic Prose다 라고 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그에 맞서는 인간 삶의 어떤 연약함을 잘 드러낸 그런 아주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라는 선정 이유를 들었어요. 보통 이 노벨 문학상은 어, 돌아가신 분들에겐 주지 않잖아요, 노벨상을. 그래서 현존 작가들 중에 문학적 성과를 일가를 이룬 그런 분들에게 주는 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배가 보통 6, 70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강 작가는 불과 50대 초반에 불과한 작가인데도 그래서 사전에 이제 노벨 문학상 후보들이 막 이런저런 후보들이 오를 때 어, 후보에도 꼽히지 않을 작가. 뭐 예상 후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배팅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도박 사이트 같은 데서도 전혀 후보로 꼽지 않았는데 거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번에 선정이 되셨고, 그때 선정된 이유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정 이유를 좀 더 뜯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이거는 시적이고 어떤 실험적인 문체를 만들어낸 현대 산문의 혁신가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산문하고 시를 보통 어,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시를 음미할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시는 낭송하는 문학 장르죠. 예,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는 건 우리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 가장 원초적으로 시작하는 읽기 단계란 말이죠. 이 원초적인 읽기 단계가 왜 시에게는 가장 적절한 음미법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성복 시인은 그 이유를 언어의 힘에서 찾습니다. 즉 시는 시인에게 있어서 작가에게 있어서 시의 언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어,
대상에 이르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성복 시인은 말합니다. 언어 자체가, 그 자체가 대상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에서 언어를 수단으로만 활용하면 그 시에는 결핍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제가 아니고 말로 시를 써라. 말로 글을 써라. 그래야 시라는 작품에 어떤 읽는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힘이 담긴다. 뭔가 낯선 그런 언어의 힘이 독자의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 안에서 독자 안에서 점점 부풀어 오르게 해야 한다. 였고 그 부풀어 오른 언어의 힘이 그 독자를 꽉 채우는 그런 느낌을 줘야 그게 바로 시에 담긴 언어의 힘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이런 시는 그러면 산문하고 대비하면 뚜렷하게 이제 그 차이가 보입니다. 산문은 말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아니라 머리가 이끌어가는 글이다. 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시는 이런 머리가 끌어가는 말이라고 하는 산문과는 확연히 다른 거죠. 그런데 한강은 산문 중에서도 가장 긴 산문이라 할 장편 소설을 시와 이런 주제가 아닌 말로 쓰는 글과 연결을 시켰어요. 물론 이런 산문과 장편의 서사를 연결시킨 작가가 한강이 최초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한강 특유의 이런 몽환적이고 시적인 산문을 장편의 서사와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그럼으로써 인간성의 양극단을 색다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산문의 혁신이라는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그러면 제가 꼽은 가장 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시를 이해하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 낭송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많이는 못하겠지만 몇 부분씩 발췌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소개를 하면서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도 한강이 이뤄낸 산문의 혁신을 가장 잘 맛보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죠. 먼저 소년이 온다에서는 제가 이제 이 부분 7개의 뺨 부분에서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 7개의 뺨에서 발췌한 소리 없는 초음 부분을 낭송을 해볼 텐데요. 이 소설을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죠. 소설 소년이 온다는 80년 광주에서 죽은 동호와 관련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이 온다라고 할 때 소년이 바로 동호이고 그 소년이 이 사람들에게 소년의 친구에게로 에디터에게로 The Prisoner에게로 그리고 팩토리 걸에게로 보이스 마더에게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The Writer 한강 작가에게로 오는 이야기. 그래서 6명의 등장인물들이 작가인 한강 자신까지 포함해서요. 과거로부터 현재로 지금 우리에게로 오는 이 소년 동호를 만나면서 한강 작가가 노벨 상 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산자를 구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네, 그때 동호와 같이 있다 살아남은 은숙은 서울로 가서 출판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 은숙이 1985년 당시에 서슬푸른 그 독재의 시절이죠. 검열이 횡행하던 그 시절입니다. 형사가 와서 수배자인 번역가가 있는 곳을 대하면서 은숙의 뺨을 7대나 후려쳐요. 그 뺨 7대를 얻어맞은 뒤에 그 뺨을 맞았던 수모와 사목함을 하루씩 지워나가는, 하루에 하나씩 잊어나가는 장면이었죠. 예,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챕터, 7배의 뺨, 영어로 하면 The Editor라는 챕터인데요. 그 챕터의 주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죽은 동호를 떠올리는 소리 없는 초원의 의식 같은 그런 연극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대단의 막을 내리는 챕터인데요. 네, 이 챕터에서의 내용을 낭송을 해봅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당신을 보았던 내 눈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 귀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숨을 들이마신 허파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 버드나무들, 빗방울과 눈송이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은숙은 그의 6월이니까 5월이 지난 뒤 그 다음 달이죠. 5월에 학살 흔적을 마치 지우려는 듯이 씻어버리려는 듯이 도청 광장 분수대에서 찬란한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거 있는데요. 그 분수가 뿜어내는 물을 못 견뎌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은숙, 그때는 여고생이었어요. 살아남은 은숙은 분수대에서 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물을 잠가주세요. 그런 젊은 화를 날마다 도청 민원실로 겁니다. 그랬던 은숙이 세월이 지나 85년이 되어 출판사 직원으로 찾아간 연극 장면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소년이 등장하고 소년이 객석으로 몸을 돌릴 때 차마 그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을 감은 눈을 그 소년, 무대 위에 소년이 객석을 향해 눈을 돌릴 때 눈을 감은 그녀는 눈을 감아버리고서 되뇌입니다. 다시 이제 낭송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이제까지 나왔던 내용들은 마치 그 연극의 대본에 나온 것처럼 씁니다체였지만 이번에는 편집자 은숙, 그날 현장에서 살아남은 은숙이 소년에게 이야기하듯이 했다체로 의미가 바뀝니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네가 방수모프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병에 네가 꽂은 양초 불꽃들이 뜨거운 고름 같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그녀는 눈을 부릅뜬다.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이는 소년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한다. 예. 무대 위의 소년은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바라보는 객석의 은숙은 뜨거운 고름 같은 눈물을 닦지도 않고 이제 드디어 눈을 떠서 소년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독재 정권이 서슬푸르던 1985년 당시의 일인데요. 당시의 일을 묘사한 부분인데요. 이 충원제 같은 연극은 독재 정권의 검열의 칼날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의 배우들, 소년까지 포함해서 모든 배우들은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소리내지 못합니다. 검열에서 다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입술로만 연기를 합니다. 입술의 모양으로만 연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입모양의 언어로만 담겼지만 그 뜻은 관객들에게 전달되어서 차마 바라보지 못하던 은숙도 뜨거운 보름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번에는 눈을 부릅뜨고 외면하듯 직시하지 못하던 무대 위의 소년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게 만든다. 외면하듯 직시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현실을, 그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뚫어지게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언어의 힘을 한강 작가는 놀라운 작품에 담고 싶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언어의 힘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동시대인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 독자들로 하여금 1980년에 광주라는 이 시공간으로 대변되는 모든 학살의 현장으로, 그리고 그 학살의 트라우마를 견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존자, 그 가족들, 그들의 동신대인들의 어떤 한탄과 투쟁 속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쪽 같은 셋째 아들을 잃은 동호의 어머니는 꽃핀 쪽으로라는 챕터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The Boy's Mother, 영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이 동호의 어머니는 유족회에 이름은 걸어놨지만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다가 그 군인 대통령이 그 살인자가 광주로 온다고 하는 유족회 부회장 엄마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름만 걸어놓고 얼굴 한번 안 비쳤더니 유족회에 처음으로 나갑니다. 그 부분에 절절하게 드러나는 뜨거운 모성에 넘치는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간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만나 싸웠다. 헤어질 적마다 엄마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쓸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보자고 약속을 했다. 그렇게 끝까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듬해 너희 아버지가 병을 얻어 약속을 못 지켰어야. 겨울에 임종할 때엔 약속했다. 이 지옥에 나만 남겨놓고 가는 것이. 하지만 죽은 다음에 세상을 나는 모른 게 그것도 만나고 헤어지는지 얼굴이 있고 목소리가 있는지 반갑고 서러운 마음이 있는지 모른 게 너희 아버지 이런 것을 가엾어 해야 하는지 부러워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알았거든? 그저 겨울이 지나간 게 봄이 오든 봄이 오면 늘 그랬듯이 나는 다시 미치고 여름이면 지쳐서 시름시름 앓다가 가을에 겨우 숨을 쉬었다. 그러다 겨울에는 삭신이 얼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 다시 와도 땀이 안 나도록 뼛속까지 심장까지 차가워져. 예, 190쪽 부분에서 어머니의 심정을 어머니가 동호를 만나 이야기하는 장면을 발췌를 해드렸습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들끓는 몰성애를 사계절의 흐름 속에 옮겨놓은 한국어 버전이 방금 읽어본 것처럼 상당히 시적인 반면에 데보라 스미스라는 번역가가 이제 소년이 온다를 휴먼 엑스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은 영어로 전라도 사투리를 옮기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곤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당히 산문적인 영어로 옮겨진 느낌입니다. Winter passes, spring ends, summer brings, autumn sets in, and then in winter, of course, my joints stiffen up.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산문적인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투리 원문을 통상적인 영어로 옮기다 보니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번역가로 유명한 안정현 선생이 알렉사 헤일리의 고전이죠. 대하 흑인문학 뿌리를 우리말로 옮길 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흑인들 특유의 어투가 있잖아요. 그 어투를 도대체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야 하나 고민을 하다 충청도 사투리를 써보자. 말이 좀 느릿느릿하니까.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를 옮겼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옮겨놓고 나서 결국에는 바꾸기를 화교들이 쓰는 한국어 표현. 그러니까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화교들끼리만 쓰이는 그런 표현으로 좀 낯선 한국어 표현이 되겠죠. 거기서 따와 번역을 하셨다. 사실 이런 번역에서 어투를 옮기는 것, 사투리 같은 이런 어투를 살려서 옮기기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한강의 작품으로 좁혀보더라도 소년이 온다에서 휴먼엑스, 소년이 온다를 휴먼엑스로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가 이런 어투 옮기기의 어려움을 휴먼엑스 서문에다가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요크셔 어투를 넣어보려고는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런 한국어 사투리 같은 거는 어휘의 문제가 아니라 문법의 문제, 어미 변화 같은 거는 문법의 문제라서 번역 불가능의 영역이므로 어쩔 수 없이 한강이 담고자 한 감정, 깊은 모성애, 이걸 독자들에게 잘 전달하는데 줄여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크셔 어투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크셔는 지도에서 보시듯이 런던이 저 남쪽이라면 요크셔는 거의 스코틀랜드 다 가서 북쪽 시골입니다. 영화,
폭풍의 언덕 아시죠? 그 폭풍의 언덕의 무대가 되는 그 언덕, 황야지대가 바로 요크셔인데요. 그래서 리버풀 맨체스터가 바로 서쪽에 있지만 그 지역은 산업화된 지역인 반면에 산업혁명의 중심이 됐으니까 요크셔는 여전히 미개발된 시골을 농촌의 낙후 지역으로 머물러 있던 그런 곳이어서 그쪽 어투를 좀 사용을 해서 해볼까 했었고 이번에 이제 저기 한강의 다른 작품 중에 작별하지 않는다도 마찬가지로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에는 제주 사투리가 등장하잖아요. 또 제주도에서 벌어진 4.3 항쟁 때의 집단 학살을 다루니까. 그래서 이 제주 사투리를 그럼 또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를 일본어 작가도 고민을 합니다. 일본어로 번역한 사이토 마리코 씨는 이 사투리에 담긴 변방성을 바로 이곳 일본에서도 가장 최남단 영토라고 할 오키나와 일본의 남서쪽 변방이자 제주와 같은 해류권에 묶여 있는 이 오키나와 사투리로 번역을 함으로써 어, 한국에서의 제주 방언 같은 역할을 일본어에서의 오키나와 방언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데보라 스미스의 서문에 나오는 좋은 갈무리 표현이 있어서 여기에 인용을 했는데요. 떠올리는 작가 한강이라는 어,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한강의 시적 산문은 과거와 현재를 명쾌하게 딱 나눠서 진술하는 그런 역사 내러티브가 아닙니다. 문학적 내러티브로서 과거가 끊임없이 현재 속으로 흘러들도록 침투하도록 만들어줌으로써 과거를 되살려내는 내러티브입니다. 데보라 스미스는 이런 한강의 진술 방식을 우리말 기억하다의 한 표현으로서 떠올리다 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떠올리다를 데보라 스미스는 영어로 이제 to rise to the surface 표면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다 라는 표현이 바로 remember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더라. 한국에서는. 한국어 어휘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떠올리다라는 방식으로 한강이 remember의 역할들을 과거를 기억하는 역할들을 떠올리다라는 이런 리멤버 표현에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억을 한다는 것은 다시 표면으로 들춰 올리는 일이고 그것이 과거가 현재를 돕는 방식,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는 방식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즉 떠올리는 행위로서의 기억 그 자체가 우리가 기억을 그런 식으로 떠올리면서 기억을 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봉기가 되고 또 하나의 반란이 되는 그런 전복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이제 데보라 스미스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 특유의 시적 산문에 어떤 힘이 있는지 왜 그토록 깊은 울림을 주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는 데보라 스미스의 방법이다 싶어서 제가 여기에 떠올리는 작가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년이 온다의 마지막은 작가 시점으로 매조지가 됩니다. 즉 작가 한강이 어떻게 동호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만났는지 어떻게 망월동 묘역에 가서 동호를 직접 만난 등 동호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때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 빛이 비치는 쪽,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동호는 80년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나요? 네, 3학년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한강 작가는 현실 속의 한강 작가는 80년 5월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 80년 초에 서울로 광주를 떠나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경어체로 어린 한강, 그때 당시 이제 동호보다 더 어렸던 한강 작가니까요. 당신이 나를 이끌고 이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주세요라고 당부하는 형식으로 세계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동호는 형들이 학교로 다 떠나고 어릴 적에 무료해지면 어머니 손을 잡고 아버지 가게로 가자고 조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가게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던 두 모자는 굳이 동호가 햇빛이 있는 데로 가자며 어머니의 손을 끌었어요.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깜깜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이 핀 쪽으로. 그러면서 엄마를 계속 그쪽으로 데려. 중학생의 몸으로 고등학생조차 되어보지 못한 채 1980년 숨을 거두고만 동호의 그런 화남 어린 모습. 지금 우리에게로 와서 밝은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동호의 모습. 지금 그런 동호의 모습이 바로 지금 세계인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겠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지형 위에 서 계신가요? 아주 탄탄한 평지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야트막한 오르막 같기도 할 테고, 어쩌면 좀 내리막이 아닌가 싶기도 할 테고, 가파른 언덕길 앞에서 이제 막 숨을 고르고 계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깎아지는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백척간도에 선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예. 작가 한강은 바로 그런 벼랑 끝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아닌 두 벼랑 끝입니다. 두 벼랑 끝에 잠가 한강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한쪽 벼랑은 인간의 폭력성과 잔혹성, 참혹함을 상징하는 벼랑 끝이고, 다른 쪽 벼랑은 인간의 존엄과 휴머니티를 상징하는 벼랑 끝입니다. 이 두 벼랑 사이에 어떻게든 길을 내려고, 다리를 놓으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작가. 예, 우리는 이제 이 두 벼랑 끝의 작가로 한강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 이제 구레벨 도서 2021년에 발간한 한강이 내놓은 최신작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로 넘어가는 순서인데요. 노벨상 선정 이후에 나오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다고 할 때 그 역사적 트라우마가 이 책에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데올로기의 광기에 빠져든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한국전쟁 직전 제주에서 벌어졌던 4.3 학살을 떠올리면서 두 벼랑 끝 탐색을 계속하는 한강 작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근데 왜 제주 4.3 사태일까요? 2021년에 출간한 최신작이라고 했죠. 이 작별하지 않는다 도입부를 보면 2014년 소년이 온다를 출간할 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책을 어떻게 썼는지의 이야기를 다음 책의 첫 부분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2014년에 소년이 온다와 2021년에 작별하지 않는다가 서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2012년 겨울입니다.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 자료를 읽을 때부터 한강 작가에게는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몽을 얼른 끝내고 싶었어. 그 처참한 기록들을 읽으면서 시작된 악몽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이 책을 빨리 내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4년에 그 소년이 온다의 원고를 완성하자마자 출판사에 건네면서 제발 빨리 펴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출판사에서는 5월에 맞춰서 5.18에 맞춰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읽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권유를 하죠. 그렇게 해서 책이 5월에 맞춰서 나오고요. 책이 나온 후 두 달이 되었습니다. 2014년이죠. 소년이 나온다. 2014년의 여름입니다. 5월에서 두 달이 지났으니까 7월께겠네요. 그죠? 2014년의 7월께의 여름. 작가 한강은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영업한 표지에 등장하는 여기 이미지의 We do not part, 작별하지 않는다의 표지에 시커먼 나무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묘비빛 같은 검은 통나무 사이를 헤매다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꿈을 꿉니다. 소년이 온다를 펴내고 불과 두 달 뒤에 새로운 꿈을 꾸면서 그 뜨거운 여름날 그 검은 통나무들 위로 눈이 내려앉는 꿈을 꾸면서 한강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묘미 같은 통나무 위에 눈이 내린다고 했는데요.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여러분은 겨울에 내리는 눈의 낭만을 아마 다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성금 눈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작가는 시작을 해요. 시체 위에 쌓인 눈은 녹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에 쌓였던 눈과 지금 내 손에 묻은 눈이 같은 것이 아니란 법이 없다. 라며 공감대의 확장을 꾀해요, 작가가. 마지막으로는 눈을 어물고 기어가 네 얼굴에 쌓인 눈을 닦을 거다. 라며 이야기를 내조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 내내 작가 한강은 내리는 눈을 주요한 모티브로 활용하면서 4.3 사건에 얽힌 여러 인물의 서사를 또다시 몽환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른바 한강의 눈 3부작의 마지막 편을 이룹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한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이 1부작이라면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했던 작별, 이 작품이 두 번째 작품이 됩니다. 근데 이 두 편은 단편이고요. 이 두 단편을 쏘고도 마뜩치 않아서 마지막을 눈 3부작의 마지막은 장편으로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최신 장편인 작별하지 않는다까지 눈 3부작을 이루는데요. 특히 두 번째 단편 작별이라는 이 이야기는 작별하지 않는다의 책 25쪽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느 겨울날 벤치에서 깜빡 잠이 든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눈을 떠보니 자기 온몸이 눈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그 눈사람으로 변한 자기의 몸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연인을 만나고 아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헤어지고 작별을 해야 합니다. 그 작별하는 이야기를 담은 아주 서늘한 단편 소설인데요. 이 서늘하고 시린 단편을 쓰고 나서도 한강 작가는 다짐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써요. 다시 써야 해요. 진짜 작별 인사를 제대로. 그래서 그렇게 쓴 장편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작별 3부작의 대단으로서의 학살 이야기. 이게 바로 작별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앞서 소개한 그 꿈을 꾸었던 소설가 겸하, 그리고 그의 오랜 친구이자 다큐 작가로서 고향 제주에 내려가 살고 있는 인선, 또 인선의 어머니로서 4.3 사태 희생자 유족으로 결코 작별을 할 수 없었던, 애도를 멈출 수 없었던 장본인인 정신, 이렇게 세 인물의 시점이 번갈아 들며 한강 특유의 경계적 글쓰기를 직조해내는 작품입니다. 앞서 이제 소년이 온다의 1985년 당시 연극을 그린 소리 없는 초혼 부분을 가장 시적인 산문이겠다라며 소개를 해드렸죠. 이번 책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정신의 딸 인선이 제주에 내려와서 제주 공방에서 낮에는 나무를 깎고 밤이면 안채해서 구술 증언 자료들을 읽습니다. 그렇게 읽다 어느 날 그 귀신들, 그 혼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인선은 그들이 왔구나 라고 느끼면서 심장이 쪼개질 것 같이 격렬하고 기이한 기쁨을 느낍니다. 1948년, 1949년 이때 재판도 없이 수감된 제주 출신 이제 수영인들의 명부와 또 한국전쟁 때 벌어진 보도연맹 학살, 그 사이에 여러 사건들을 복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엄마, 인선의 엄마 정심의 흔적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엄마가 다녀갔던 곳임을 깨닫는 인선의 목소리,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겨울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서 살해되고 이듬해 여름 육지에서 20만 명이 살해된 건 우연의 연속이 아니야. 이 섬에 사는 30만 명을 다 죽여서라도
공산화를 막으라는 미군정의 명령이 있었고 그걸 실현할 의지와 원한이 장전된 이북 출신 극우 청년단원들이 2주간의 훈련을 마친 뒤 경찰복과 군복을 입고 섬으로 들어왔고 대안이 봉쇄되었고 언론이 통제되었고 가난하게 머리에 총을 겨누는 광기가 허락되었고 오히려 통상되었고 그렇게 죽은 10살 미만 아이들이 1,500명이었고 그 전례에 피가 마르기 전에 전쟁이 터졌고 이 섬에서 했던 그대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출연한 20만 명이 트럭으로 운반되었고 수용되고 총살돼 안매장되었고 누구도 유해를 수습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휴전된 것 뿐이었으니까 휴전선 너머에 여전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절멸을 위해 죽인 아이들, 그 아이들을 생각하다 집을 나선 밤이었습니다. 태풍이 올 리 없는 10월이었는데 돌풍이 숲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달을 삼켰다 뱉으며 구름들이 날리고 별들이 쏟아질 듯 무더기로 빛나고 모든 나무들이 뽑힐 듯 몸부림쳤습니다. 가지들이 불같이 일어서 날리고 점퍼 속으로 풍선처럼 부푸는 바람이 거의 내 몸을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한 발씩 힘껏 땅을 디디고 그 바람을 가르며 걷던 한순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왔구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니,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했어. 고통인지 화물인지 모를 이상한 격정 속에서 그 차가운 바람의 모습, 몸을 입은 사람들을 가르며 걸었습니다. 수천 개의 투명한 바늘이 온몸에 꽂힌 것처럼 그걸 타고 수혈처럼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예, 이 책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람에 부풀어 오른 몸은 책 앞부분에 나오는 어머니 정신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몸에 꽂힌 바늘과 생명의 흐름 이야기는 손가락이 잘린 뒤 봉합 수술을 받던 인선이 입원실에서 받고 있던 그 치료법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네, 계속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거나 실제로 미쳤을 거야. 심장이 쪼개질 것 같이 격렬하고 기이한 기쁨 속에서 생각했어. 너와 하기로 한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 예, 너와 하기로 한 일. 바로 소설가 경화가 먼저 제안했던 검은 나무 같은 묘비를 세우자. 그리고 그 세우는 과정을 다큐로 찍자. 라는 그 프로젝트를, 어, 인선은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혼들을 만나면서 그 심장이 쪼개질 것처럼 격렬하고 기이한 기쁨 속에서 그 프로젝트를 인선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한강 작가가 밝혔듯이 언어로 옮기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잔혹했던 그때의 사건들을 작가는 이 책에서 최대한 절제해서 기록합니다. 예의 그 상징과 시적인 언어들로 말이죠. 그리고 따옴표를 없애서 작중 인물의 말인지 설명인지 일부러 불분명하게 하는 기법도 활용을 해요. 또 이탈릭체가 많이 나와요. 한글 본문에도. 그래서 그런 이탈릭체로 활용해 해당 문장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기도 했다라고 한권 작가는 밝히고 있는데요. 예, 그런 장치들도 또 거듭해서 활용을 합니다. 한강은 노벨상 강연에서 자기의 소설 쓰기를 되돌아보면서 그걸 관통하는 주제가 결국에는 사랑이었다고 짚었습니다. 과거 혹은 현재의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시공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로 연결되는 사랑입니다. 즉 사랑 그리고 연결을 자아내는 한강의 글쓰기인 것입니다. 서늘한 죽음의 한기 속에 지극한 사랑을 담아낼 줄 아는 귀한 작가 한강의 산문을 여러분들도 꼭 직접 만나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번 도서 소개의 대단원 한강 플러스 유발 하라리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저희 대상 도서에 유발 하라리 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만간 이제 그의 사피엔스 3부작 중 하나가 대상 도서로 선정되리라 기대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책 넥서스가 아닐까 합니다. 넥서스는 연결고리라는 뜻의 영어예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는 넥서스란 표현을 이 책에서 정보가 모여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네트워킹을 만들어내는 어떤 거점, 그런 거점이 되는 곳을 지칭하자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하라리를 한강과 연결을 시키나 싶으시겠죠. 예, 그건 바로 폭력과 연결 때문입니다. 세 책 모두 인간의 가장 참혹한 모습인 폭력과, 그리고 이걸 바로잡으려는 연결과 연대의 힘에 주목을 합니다. 물론 주목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강은 소설 쓰는 작가죠. 그리고 하라리는 대중 역사서를 지금 베스트셀러들을,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들을 계속 펴내고 있는 스토리텔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작가의 최근 시도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훨씬 더 큰 울림과 책으로부터 얻어내는 그런 가능성을 일구어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폭력과 연대, 연결의 힘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책 읽기의 힘,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토리의 힘, 이거에 대해서까지 말이죠. 그래서 리딩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기존의 책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서 책 읽기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뭔지,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뭔지를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간 우회하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사피엔스 특유의 능력, 즉 이야기의 힘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라리는 대규모 인간 집단, 즉 사회에 있어서 세 가지 실체, 사회적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객관적 실체, 두 번째가 주관적 실체입니다. 주관적 실체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느낌이나 경험, 생각 이런 거에 되겠고요. 객관적 실체는 나랑 상관없이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우주가 되겠고 자연이 되겠고 그런 것들이죠. 내가 없어도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들. 내 주관적 실체는 그 반면 내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나의 감정 같은 거죠. 근데 하라리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탭니다. 상호주관 혹은 간주관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는 독일의 사회학자나 같은 하버마스나 이런 분들이 예전부터 사회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던 겁니다. 근데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자면서 이 상호주관 범주를 가지고 와서 이거야말로 우리의 역사, 사피엔스의 역사를 이끌어온 힘이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신통하다고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상호주관적 실체, 간주관적 실체라고 옮겨지기도 하는데요. 사이 간자를 써서 서로 상호, 주관과 주관, 나와 또 다른 나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실체가 있다. 이거를 영어로는 intersubjective라 그러는데 그 영어를 옮긴 게 바로 상호주관, 간주관입니다. 즉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뭔가가 생겨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의사소통과 대화입니다. 대화가 그렇게 특별해서, 그렇게 신통해서 사회적 실체 대접까지 다 하나 싶으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고 공감대를 만들고 그렇게 서로를 연결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걸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사회적 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하는 혼잣말하고 둘 이상이 서로 나누는 대화의 차이가 뭘까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뭔가를 믿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쌓이면 그게 바로 사회적인 힘이 되고 사회적인 실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같이 믿는 그 과정 속에서 부족의 공동이익이라는 걸 믿고요. 국가의 공동이익이라는 걸 믿습니다. 또 신을 믿고 종교가 생겨나게 한 것도 바로 그런 집단적 믿음의 결과다. 라고 유발 하라리는 분석을 해요. 또 종이짝에 불과한 지폐의 가치를 믿습니다. 법인이라는 형태의 기업의 존재를 또 믿습니다.
그런 거 사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또 비트코인, 이걸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나와 나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나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주관성의 결과라는 거죠. 모두가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고 여기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에 따라 투자를 하니까 비트코인으로 피자도 사고 비트코인으로 투자 수익금도 챙기고 비트코인으로 돈 세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싹 관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말이죠. 그럼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인 간주관적 실체의 힘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담긴 이야기의 힘을 모두가 이야기하고 모두가 공감할 때 오로지 그때만 존재하는 실체는 그게 바로 상호주관적 실체이고 그런 상호주관적 실체 속에 이야기의 힘이 담겨 있다. 우리 사피엔스들이 그 이야기의 힘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종으로 진화했다라고 이렇게 하라리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진화의 덕분에 이 이야기의 힘을 믿는 덕분에 사피엔스는 지금 지구의 주인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라는 스토리로 묶이면서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종교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죠. 또 국가라는 가상의 공동체로 묶이면서 엄청난 일들을 또 해냈어요. 또 화폐, 기업이라는 이런 상호주관적 실체의 힘을 믿고 우리는 엄청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딘가에 팔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산하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물건을 저 먼 나라로 무역을 해서 보내고 또 지구에서 그런 온갖 네트워킹 속에서 관련을 맺을 수 있었던 것. 지금 바로 우리 이렇게 자그마하게 묶여있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자그마한 부족 단위로 묶여있던 사피엔스가 점점 더 큰 규모로 세계적인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이야기의 힘을 믿는 인간의 능력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파워풀한 존재로 맹위를 떨칠 수 있게 된 사피엔스의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힘에 대한 역사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여러 네트워킹의 역사가 이 책 넥서스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부지에 나와 있다시피 석기 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 역사. 그래서 이제 AI까지라는 데서 드러나듯이 하라리 교수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이제까지 네트워킹과는 질적으로 다른, 즉 인류 문명 파괴의 잠재력을 지닌 초지능 컴퓨터 네트워킹이 도래하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이 책을 쓰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빅 히스토리에 이제 능숙한 역사학자답게 하라리는 다양한 역사 해석들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 책에 담고 있는데요. 표지에 나오는 이 비둘기처럼 통신형 전서구가 실어 날랐던 그런 정보 이야기부터 해서 온갖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 앞서 소개했던 한강의 두 책과 가장 잘 연결되는 두 대목을 뽑았어요. 바로 두 폭력 이야기입니다. 마녀사냥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의 폭력. 이 두 이야기 한번 주목을 해볼 텐데요. 먼저 마녀사냥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로 발전한 게 바로 범지구적 종교 네트워크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하라리는. 그의 근간을 이루는 게 성경이죠. 성경을 인간이 만들어내면서 오류 없는 이야기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절대 고칠 수 없게 성경 텍스트에 권위를 부여했더니 정작 세상에서 위세를 떨친 건 뭐였다? 교회라는 관료 조직이 생겨나서 억압적인 교회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교회라는 관료제 대신에 훨씬 더 자유롭게 정보시장을 형성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의 아주 나이브한 정보에 대한 견해들이 생겨난다고. 이런 걸 이른바 하라리는 이 책의 넥서스의 앞부분에서 순진한 정보 관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진한 정보 관점, 아주 나이브한 견해들을 사실은 비판을 해야겠다라면서 이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은 AI 시대에도 이렇게 나이브하게 AI가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하게 해주면 결국에는 더 많은 지식이 쌓여서 우리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걸? 이라고 보는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이브한 견해를 어떻게든 비판을 해야겠다라고
역사 속에서 그런 나이브한 걔네들이 얼마나 오류를 많이 범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5세기 인쇄술의 이야기예요. 인쇄술이 등장을 하면서 인쇄술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권위 그 자체였던 성경을 오로지 교회 조직만 해석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회의 정보 네트워크 독점을 끝내버리고 훨씬 더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 일어나게 해준 건 이게 바로 인쇄술의 성과다라고 흔히들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과학혁명이 일어났지 않느냐? 라고 이제까지 더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 일어나면 결국엔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라는 설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라리는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만 맞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즉 인쇄술이 과학혁명까지 이끌어냈다라고 보는 기술 결정론은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적 사실뿐만이 아니라 과학혁명은 이 벌어질 때 더 빠른 속도로 가짜뉴스와 음모론도 유통이 되고 확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끄트머리인 15세기에 펼쳐지는 하나의 음모론 중에 하나가 사탄을 숭배하는 마녀들이 세계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그런 가짜뉴스가 바로 이 인쇄술의 힘을 타고 유럽 전역에 퍼집니다. 사실 중세 그 자체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 시대를 중세라고 하잖아요. 르네상스가 닥치기 이전에 오랜 중세 시대 동안은 사람들이 마녀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즉 마녀 사냥 광풍은 중세적인 현상이 아니다. 중세 말에 시작된 아주 근대적인 현상, 특히 인쇄술과 결합된 근대적인 현상이었다. 1485년에 오스트리아 트롤 지방에 종교재판관 하인리 크라머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이 인간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런 사탄을 숭배하는 마녀들이 세계적인 음모를 꾸민다라는 이런 세계적 사탄 음모론의 광신도였고 여성 혐오자였어요. 이 크라머가 하도 종교재판관으로 그런 식의 막 광기 어린 짓을 하자 지역 교회 주교가 야 너 그만해 하고 쫓아냈어요. 쫓겨난 하인리 크라머는 어떻게 반격을 했느냐? 인쇄술로 반격을 합니다. 추방하고서 2년 동안 책을 써요. 마녀의 망치라는 책인데요. 이 마녀의 망치가 딱 나오자마자 중세 교회들은 당연히 또 비판을 합니다. 아, 저 미친놈이 한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유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고, 파생 상품이 생겨나고, 온갖 유사 상품들이 속출되고, 짤막한 팸플릿 형태로 마구 퍼져나가고, 그런 온갖 선정적 팸플릿들이 대량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15년 만에 쫓겨난 지 15년 만에 1500년에 크라머는 금이 환영을 합니다. 결국 교회도 이 크라머의 미친 견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라머의 마녀의 망치가 인기 폭발이 된 거죠. 폭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마녀의 망치에 담긴 정보는 사실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었어요. 현실을 옮겨놓은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던 거를 광기 열린 생각을 책 속에 담았고 그 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상호주관이 담긴 현실로 자리를 잡아 나가버렸어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정보의 바다 속에서 인간들의 광기가 폭발을 해나갑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마녀의 망치. 다음 폭력 이야기는 전체주의 체제 이야기입니다. 하라리는 근대적 기술이 도입된 이래 전화, 전신 이런 걸 말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네. 두 가지 사회 체제를 그 근대적 기술의 도입 과정과 엮어서 아주 길게 분석을 합니다. 그 정보 네트워크 분석이 이 책의 목적이니까요. 바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입니다. 정보 네트워크 측면으로 볼 때 전체주의는 중앙 집중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지시하면 밑에서는 착착 복종하는 그런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반은 중앙의 무오류성입니다. 스탈린 오류가 없다. 로마의 황제 오류 없는 존재다. 친구와 동급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전체주의에 비해 민주주의는 뭡니까? 분산 네트워크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국가의 권위가 다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들을 견제하는 뭐가 있다? 대학, 학술기관 등 언론도 있고요. 이렇게 민주주의의 정보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온갖 정보가 모이고 그 정보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다시 자기의 견해로 만들어내고 하는 왕성한 일들이 분산된 형태로 일어납니다. 중앙에서 집중해서 내려보내는 전체주의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또한 그 기반은 뭐다?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여기서 아까 저기 마녀사냥 이야기할 때도 잠깐 나왔지만 과학혁명의 결실로서의 자기조정 능력이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즉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발견한 게 지금 절대 진리란 게 아니다. 서로 대화하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서로 견제하고 바로잡는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의 특성을 이루고 그거를 자기조정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서로 막 대화하고 비판하려면 민주주의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조용하고 가지런할까요? 아니면 막 복잡하고 정신이 없을까요? 네. 민주주의는 원래 복잡하고 정신이 없다. 중앙에서 지시하면 말없이 따르는 일사불란한 독재, 전체주의 네트워크는 아주 단순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탄핵이 벌어지고 계엄이 일어나고 아주 야단이 났지만 누군가는 이런 아주 내가 지시하면 다 따르는 단순한 네트워크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 체제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견제하고 보다 공정한 진실의 확보를 위해서 막 내가 가진 담론의 어떤 주도권 다툼을 해야 하는 그런 체제라는 거예요. 이런 체제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복잡한 걸 못 견디는 어떤 이상한 리더가 지금 계엄을 했고 탄핵을 당하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는 수많은 당사자 간의 대화이며 그중 다수는 동시에 말한다. 그런 대화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라고 넥서스 202페이지에서 이제 하라리가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복잡한 민주주의 대화, 민주주의의 자기 조정 과정, 민주주의의 담론 주도권 다툼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복잡해요. 뭔 소리 하는 거지? 아, 어지러워. 여기서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을 누가 파고든다? 포퓰리스트들이 파고듭니다. 이 복잡한 민주주의의 특성을 파고들어서 뭐라고 한다? 야, 언론, 국회, 교수, 판사, 걔들 다 사기꾼이야. 나야말로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대변해. 이 사람들은, 이런 포퓰리스트들은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I'm Volk, I'm Reich, I'm Führer. 하나의 국민, 하나의 국가, 하나의 지도자. 내가 바로 그런 지도자야. 내가 국민이고 내가 곧 나라야. 라는 믿음을 스스로도 가지고 국민들에게 또 그렇게 설득을 해서 주입을 했어. 근데 이들이 말하는 국민은 민주주의의 그런 아글닥을 서로 다투고 있는 누가 옳은지 한번 겨뤄보자라면서 찢고 뽑고 있는 다양한 국민과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국민은 그냥 퓨러를 지지하는 자들이라는 하나의 어떤 통합체로서의 국민이지 그 나머지 막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조정하는 이런 사람들로서의 이런 사람들의 집합체로서의 복잡한 국민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이거는 뭔가 자기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정체불명의 어떤 통합체로서의 그런 국민을 말해요. 예, 다시 대화의 힘, 이야기의 힘으로 돌아가 봅시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죠. 전체주의 국가의 폭력, 그리고 마녀사냥에서 벌어졌던 폭력. 두 사례를 살펴본 뒤에 넥서스의 한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라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대규모 정치 대화를 하려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 대규모 정치 체제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겪지 않은 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주로 교육과 언론이 맡는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제도나 미디어 플랫폼이 없다면 의미 있는 대규모의 대화, 이게 불가능해진다.
우리가 왜 애들에게 책 읽기 교육을 시키는지 이보다 더 잘 일러줄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이들과 대화하고 비판하고 타협하는 소양을 기르는 것. 그런 의미 있는 대규모의 민주주의적 대화. 이게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 있는 대규모의 대화를 능숙하게 진행하는 대화의 룰을 알고 소통을 할 줄 아는 바로 그런 민주주의 시민을 양성하고 그럼으로써 야만적인 전체주의 폭력, 유대인 말살을 자아냈던 그런 나치의 폭력 같은 전체주의 폭력을 막아내는 인류의 온갖 비극들로부터 배워서 과거로부터 배워서 더 나은 미래로, 더 나은 날들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바로 우리 책 읽기 교육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넥서스 이 부분이 이게 마치 꼭 우리 리딩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 같네? 그렇게 들렸습니다. 예. 리딩 읽기에 어사추기 인덱스가 있다면 리딩 쓰기에 정타비감 인덱스가 있는 거 다 잘 아실 거고요. 정타비감에서 우리는 고차원적 글쓰기, 다차원적 글쓰기, 소극적 편집에서 적극적 편집으로 가는 글쓰기의 방향을 감정이입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이해하는 능력, 이야기의 힘에 대한 믿음을 이 새로운 스토리를 읽으면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읽으면서 뇌 속에서 온갖 회로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폭죽이 터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감정이입 글쓰기의 과정이 바로 이 정타비감의 감정력이 되고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텍스트로 전해진 스토리를 읽고서 그 스토리에 깊이 공감하는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바로 이런 뇌 속의 각인 과정, 불꽃놀이 같은 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입에 능통한 작가라면, 독자라면 한강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책에서의 어떤 보편적 역의 진실에 훌쩍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런 폭력은 인간의 80년 광주 아니면 48년, 49년 제주 특수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언제든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는 메시지가 떴네요.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 감정이입의 영역으로까지 가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폭죽이 터지면서 뭐가 연결이 된다? 정보들이 연결이 된다. 광주가 제주와 연결이 되고요. 오도연맹이 나치와 연결이 돼요. 또 마녀사냥 이야기나 중세 이야기 같은 것들, 성경 이야기 같은 것들이 이 모든 것들과 다 연결이 되면서 어떤 국가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까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각각의 정보들이 바로 여기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또 이런 잠시만요. 그리고 이런 폭력과 참혹의 반대편에서는 어떤 새로운 자성장치 움직임이 일어나겠구나까지 단번에 헤아리는 그런 자아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보의 연결 과정에서는 새로운 네트워킹이 만들어진다. 즉 넥서스로 기능한다. 이렇게 하라리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입의 내외로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세계가 탄생을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자신만의 사고의 틀, 해석의 틀, 문제 해결 방식의 틀 이런 게 생겨나는 거죠. 애들의 걷기와 이 민주주의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자정작용이라는 것, self-correcting mechanism이라는 건데요. 아이들은 걷기를 어떻게 배웁니까? 실패하면서 배웁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커렉팅하고 아니네 다시 커렉팅하고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셀프 커렉팅합니다. 자기 스스로 교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걷기를 아이들이 터득을 하죠. 자연에는 애들에게서 보이듯이 이런 자정장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태초에 세포가 생겨난 것도 결국엔 이런 자정작용으로부터 생겨났고
지구의 유성이 떨어져서 지구 전체가 멸종의 위기에 닥쳤을 때 새로운 종이 진화하고 공룡이 멸종하고 나서 포유류가 진화해서 결국엔 인간까지 오게 된 것도 결국에는 이런 셀프 커렉팅 메커니즘 덕분에 가능했다라는 빅 히스토리를 우리 유발 하라리 교수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셀프 커렉팅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셀프 커렉팅 자연에서 흔히 보이는 이런 셀프 커렉팅 메커니즘, 셀프 커렉팅 프랙티스를 원용을 하는 배움과 진보의 사회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적 학습의 속도를 간혹 따라오지 못하는 세력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처럼 아주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읽는 사람들을 중추로 해서 사회적 자정장치에 의해 굳건히 앞으로 나아갈 거다. 다만 우리 인류가 보여왔듯이 전체주의의 광기나 폭력에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예. 저도 하라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스주의 비판을 하는데요. 저도 막스주의 비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막스의 모토, 이 삐딱한 모토만은 참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이게 회의론자 막스의 모토였죠. 또 하나가 소설은 질문이다라는 한강의 접근입니다. 한강은 자기의 소설을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소설로 길게 이어나가는 탁월한 재주를 갈고 닦은 대한민국 사람 한강. 그 작가가 지금 한 달 동안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또 세계인들을 그녀의 글 속에 머무르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건 이제 정치가나 활동가의 몫이겠죠. 근데 작가는 그 기억을 어떻게 작품에 녹일까? 어떤 아름다운 산문으로 그 기억을 담아볼까? 이걸 고민하면서 자기의 방향, 자기의 방법을 묻고 또 묻는,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한강이 만들어낸 그런 방향과 그런 방법, 한강 특유의 방향성과 방법론이 참으로 그윽하고 뭔가 서늘하면서도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지금 길러주고 있는 것이죠. 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적 산문의 힘 이야기를 했고요. 또 떠올리는 작가 한강 이야기를 했죠. 두 벼랑 끝에 작가 한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힘, 이야기의 힘까지 했습니다. 예, 하라리가 말하는 이런 정보의 힘, 이야기의 힘은 기존 실체를 담아내는 어떤 도구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존 실체 재현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서로 다른 지점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엮어줍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네트워킹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새로운 네트워킹이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조의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넥서스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런 연결과 연대, 새로운 네트워킹이 바로 창조라는 거죠. 한강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한강의 이야기가 데보라 스미스를 만났어요. 영어로 바뀌었어요. 그게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노벨상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어요. 이것도 네트워킹이 만들어내는 힘 아닙니까? 또 세계인들은 지금 광주를 읽고 있어요. 제주를 읽고 있어요. 경산의 폐광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학살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인들의 사고 실험이 왕성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겠죠. 그 머릿속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온갖 폭력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견해들이 한강의 작품과 엮이면서 또 새로운 창조를 해내고 있겠죠. 단적인 예를 데보라 스미스를 가지고 하나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번역을 했던 휴먼 액트, 소년이 온다의 영역본 판매 인쇄를 데보라는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기증을 하느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기부해. 즉 80년 광주와 지금 현재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시달리면서 기본적인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연결하는
일들. 이렇게 광주와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데보라 스미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한강에 글에 담겨 있는 또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연결과 연대의 힘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네. 한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작품을 2019년 용산 사태에서 보았던 그런 폭력과 또 결부시키기도 하고요. 방사능 피폭 사례 이런 것들과 또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즉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떠올리는 작가, 벼랑 끝 작가 한강처럼 연결의 힘, 뭐, 네트워킹의 힘 이런 걸 믿는 우리 리드인 아이들도 세상에 자정자정히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책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가의 지혜가 끝난 곳에서 독자의 지혜가 시작된다. 네. 책 읽기는 늘 이런 새로운 지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합니다. 뭘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네트워킹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 폭력을 재조명한 두 작가를 그래서 저는 이번 도서 속에서 연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한강과 하라리. 한강이 놓아준 다리를 통해 과거가 현재 우리에게로 왔죠. 또 우리를 과연 또 그 다리는 무엇과 연결시켜 줄까요? 하라리는 또 낯선 초지능 알고리즘의 시대를 앞두고 우리를 또 어떤 역사와 연결시켜 줄까요? 그렇게 연결되고 난 뒤에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많은 어, 연결의 힘, 새로운 네트워킹의 힘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주의의 힘이 가장 필요한 요즘에 한강과 하라리의 네트워킹을 시도해보려 한 저로서는 상당히 좀 나름 야심찼던 도서 소개를 이렇게 마쳐야겠습니다. 어느새 12월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원장님들과 선생님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리드인과 더불어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민 실장님